자, 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업황 악화에 직격탄까지 맞으면서 한국 경제의 대들보인 수출이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경기의 반등 없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이 어렵다면서 전 부처 역량을 총동원해서 수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반도체 부분 실적이 안 좋다는 건 계속 저희가 꾸준히 이 시간 통해서 얘기해 왔고,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적도 안 좋은 것도 저희가 확인했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선에 들여진 먹구름을 저희가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추경호 경기부총리 같은 경우도 반도체 경기 반등 없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네. 시청자들이 좀 체감할 수 있게 네. 얼마만큼 상황이 좀 안 좋은 거예요? 아, 참 안타깝습니다. 소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대한민국. 근데 그 수출 자체가 5개월 연속 마이너스죠. 네. 그러니까 지난 10월부터 5개월 연속 마이너스. 근데 지난달 수입은 3.6%나 증가했습니다. 예. 수출은 7.5%나 감소했는데 수입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수지 적자 폭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역 수지 적자가 있었던 게 22년 작년 한 해만 해도 딱 1월 달 마이너스 적자였다가 2월만 플러스 소폭의 흑자였어요. 2월을 제외하면 22년 내내 11개월 내내 적자였던 거예요. 근데 2월이 어쨌든 흑자였으니까 2월 이후 이번 2월까지 계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는 거. 계속 적자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1년 내내 무역 수지가 적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이제 추경호 부총리께서 어떤 표현을 한 거냐면 반도체 경기의 반등 없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이 어렵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100이라고 한다면 그중에 대략 20% 정도가 반도체입니다. 근데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의 대장 품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얼마만큼 큰 거냐면요. 2위나 3위 품목과 비교해도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2위 품목 해봐야 7%, 아, 뭐 3위 품목 해봐야 뭐 4%, 5%, 뭐 자동차 수출 해봐야 5, 6%,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반도체 수출이 하나가 이렇게 20%를 차지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렇네요. 근데 그 반도체 수출이 이번에 마이너스 42%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수출뿐만 아니라 컴퓨터도 66.4%나 감소했고요. 디스플레이는 마이너스 40%로 감소했습니다. 예. 자동차나 2차 전지가 나름 플러스로 반등한 건 사실이지만 주력 수출 품목에 해당되는 반도체, 컴퓨터, 디스플레이 할 것 없이 여러 내구재 수출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수출 자체가 개선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반도체에 의존하는 게 굉장히 크다는 비율이 크다는 걸 저희가 좀 확인을 했는데, 네. 여기에 더해서 대중무역이 좀처럼 흑자로 전환되지 않고 있는 것도 수출 악화의 또 다른 원인을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중국 저희가 이제 코로나 끝나가면서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을 얘기했었고, 그것 때문에 네. 이제 뭔가 좀 물꼬가 터지지 않겠냐 했지만, 네. 당장 중국이 경기 활동을 재개하더라도 네. 이런 당장 수출 부진이 해소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네.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걸까요? 일단 우리나라 수출 구조를 이제 국가별로 쪼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예. 이제 품목별로 본 거잖아요. 국가별로 보면 우리나라 그 수출 일대 수출 대상국 바로 중국이지 않겠습니까? 예. 21년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5%가 중국으로 갔고요. 4분의 1인 거죠. 4분의 1이. 그리고 22년에는 많이 줄어서요. 22% 정도. 많이 준 게 20이에요. 예, 22는 근래 역사상 가장 낮은 의존도예요. 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그랬군요. 어쨌든 대략 4분의 1가량의 수출을 중국으로 보내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특히 우리는 완제품을 수출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이 스마트폰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부품을 수출해요. 혹은 자본재를 수출해요. 생산 장비 같은 거. 대표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부품이지 않습니까? 우리 반도체를 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살 뿐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교역이 이렇게 두터운데, 그런데 그중에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중간재, 자본재에 해당돼요. 생산재 같은 거. 그런데 첫 번째, 이번에 무역협회에서
중국 리오프닝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 수출에 기대가 될까라는 것을 판단했는데 그 수출 물량의 증가세가 0.55%포인트로 굉장히 미진한 증가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유가 중국 내 모바일 수요가 부진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중국 부동산 경기가 또 부진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일반 기계, 건설 장비죠. 기계 수출도 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또 중국의 자국산 제품으로 공급에 집중을 하고 내재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물건 쓰지 말자. 그런 식으로 자립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뭐 석유화학 수출을 비롯한 주요 수출 품목들이 또 걸림돌이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라서 다소 우리나라 수출이나 우리나라 경기 진작에 긍정적으로 기대되는 대목이 물론 있겠지만 그 기대치가 옛날만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같은 반도체 부진 속에서도 저희가 아까 교수님께서도 짚어주셨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도 전 부처 역량을 총동원 해서 수출 드라이브를 걸겠다. 그러니까 네. 자동차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호조세를 보이면서 2월 일평균 수출이 1월보다 그래도 개선된 모습을 보였는데 아까 예. 얘기하신 것처럼 반도체의 그 포션이 크기 때문에 그 비율이 크기 때문에 예. 이것이 호조를 보였어도 수출 이런 무역 수지를 뒤집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네. 올해 수출 목표가 6,850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수출 드라이브를 걸어야 이걸 좀 달성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 이런 거에 네.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수출의 목표치가 지난해 12월에 기획재정부의 경제 전망, 그 전망치가 1.6%였어요. 1.6%. 그러니까 우리 한국 경제가 23년에는 1.6%밖에 성장하지 못한다. 근데 IMF는 1.7%로 전망했고 예. 한국은행도 1.7%. 어쨌든 1.6, 1.7% 성장률. 이것은 정말 근래 우리나라가 경험한 네 번의 경제 위기가 있는데 IMF 외환 위기나 네. 뭐 팬데믹 경제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금융위기 때도 이런 있고. 네 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해놓고 가장 낮은 성장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장 낮게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한다라고 판단했었는데 그 디테일한 근거 중에 하나가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수출 규모가 22년보다도 쪼그라든다. 22년에도 안 좋았는데 23년엔 더 쪼그라든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그게 전망치가 마이너스 4.5%였어요. 수출 전망치가. 근데 마이너스 4.5에서 0.2%로 상향 조정한 겁니다. 어쨌든 작년보다는 0.2%라도 증가할 것이다.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목표치에 가까운데요. 정말 이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까? 나오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노력 방향 중에 하나가 수출 지원 사업에 대략 1조 5천억을 투입하겠다. 예산. 그리고 무역금융을 최대 360조 원 정도 넘게 공급을 하겠다. 공급하겠다. 네. 돈을. 그리고 그 밖에도 디테일한 것 중에 K 컨텐츠 수출.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드라마나 영화나 또 우리 국내 K-팝 뭐 이런 방송 오락 연예 이런 컨텐츠들 게임 컨텐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출해서 성장 동력으로 잡아보겠다. 그리고 그 밖에 패션이라든가 관광, IT 리오프닝에 맞춤화해서 이런 상품의 수출을 좀 늘려보겠다. 예. 그리고 또 자동차나 2차 전지는 어쨌든 반등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 갈 수 있도록 유지해 보겠다. 이런 어떤 정책적 드라이브를 계속 걸면서 지금의 이 수출 부진에서 좀 탈피해 보겠다라는 네.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 내립니다. 그렇겠네요. 네. 자, 지난달 국내 생산을 좀 들여다보면 0.5% 증가를 하면서 네. 우리 넉 달 만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지난해 12월에 기록했던 32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 네. 이걸 딛고 이제 반등을 이뤄낸 건데 예. 이것이 갖는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일단은 생산이 계속 감소하다가 그러니까 전월 대비 감소 또 전월 대비 감소 하다가 이번 2월 휴대전화 신제품 출시가 있기 때문에 예. 생산이 다시 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1월 생산이 다시 반등했다. 2월도 마찬가지. 주로 이제 전화 기기가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모듈이 있겠죠. 예. 이런 부품의 생산이 크게 늘면서 작용한 것이고요. 통신 방송 장비 생산도 뭐 2배 이상 증가했고요. 자동차 생산 같은 경우도 친환경차 중심, 전기차 중심으로 판매가 좀 증가했다. 이렇게
판단 내려지는데요. 어쨌든 산업활동 동향이라는 측면에서 계속 0 밑에서 맴돌다가 플러스로 반등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해석하지만 그 생산 외의 나머지 요소 그러니까. 투자나 소비는 뭐 그렇지 못하다, 부진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평가내렸죠. 그거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네네. 소비가 3개월 연속 감소를 했고요. 네. 투자 같은 경우에도 2개월째 내림세를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부진한 상황인데 앞서 저희가 쭉 짚어봤듯이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어떤 경기의 불확실성은 뭐 여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교수님께서 보시는 향후 경기, 그러니까 네. 뭐 저희가 좋은 얘기를 할 수 없겠습니다만 네. 무조건적인 어떤 뭐 장밋빛 전망은 아니어도 네. 그래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희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네. 그런 방향성에 대한 좀 진단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생산활동 동향이라는 측면에서 정리를 먼저 해드린다면 소비가 석 달째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이자 상환 부담은 커지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음. 여러분들의 실질 소득이 줄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장에 찍히는 소득은 똑같아요. 줄지 않아요. 그러나 5%대의 고물가 이 기조가 유지되다 보니까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들어. 이거를 실질 소득이라고 같은 합니다. 걸 샀어도 더 많은 돈을 그렇죠. 지불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명목 소득이 그대로라고 해도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자 부담은 커지죠. 실질 소득은 줄어들죠. 그리고 자산 가치도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맞아요. 집값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을 보유한 자도 마찬가지, 보유하지 않은 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모두가 가난해지는 국면인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허리띠 졸라매는 것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계속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 기업들도 비슷해요. 이렇게 이자 부담 커지고 자금 마련이 어렵고 경기 부진할 것 같으니까 신규 투자를 할까요? 아니죠. 위험하겠죠. 하려고 했던 사업마저도 철회시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산은 늘긴 늘었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휴대폰 출시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일시적으로. 예, 그걸 제외해놓고 보면 소비와 투자는 계속 부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실물 경제의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응책을 고민해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물가나 금리 같은 그런 것들. 그렇습니다. 물가를 빨리 잡아야 됩니다. 물가 상승률이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될 텐데요. 2월 물가 상승률이 발표되죠.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2월 물가 상승률이 5.0%까지 나름 떨어졌는데 1월 물가 상승률이 5.2로 반등했어요. 약간 올랐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한 번 오르면 이거는 정말 사면초가에 놓이게 될 수 있다. 좀 걱정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물가가 안 잡히면 또 추가적인 금리 인상 카드를 4월에 단행할 수밖에 지금 없어요. 뭐 미국도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뭐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계속 좀 더 어려워진다. 물가가 치솟고 금리도 같이 올라가면 우리 국민들의 부담, 기업들의 부담 다 계속 가중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안정화시키는데 총력을 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고위 인사들이 추가 금리 인상 또 고금리 인상 고금리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뭐 매파 기조를 보이는 위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어떤 배경이 좀 짚어와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보니까 국채 금리도 미국에 네.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3월에 있을 연준, 그러니까 이제 이번 달에 있을 연준이 또 한 번의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냐 이런 예상도 있더라고요. 예, 교수님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네. 이번 3월에 있을 FMC 회의에서 이제 빅스텝을 하지 않겠느냐. 베이비 스텝만 하다가 금리 인상 없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제 베이비 스텝 한 번 더 한다. 아니면 최종 금리가 더 올라간다. 혹은 빅스텝까지 가동한다. 왜 그런 판단을 하냐면 생각보다 물가가 안 잡혀요. PCE 고용도 물가가 탄탄하고. 오히려 올라갔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물가 안정이 안 돼요. 두 번째 고용 안정은 나름 돼요. 세 번째 금융 안정은 나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용 안정과 금융 안정은 나름 잡힌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마음 놓고 금리 인상해도 되는 여건이에요. 근데 물가는 그렇게 여전히 해도 뭐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다는 말씀이시죠? 물가가 치솟는데 만약에 고용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실업자가 치솟고 그리고 금융시장도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럼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어요. 부담돼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행은 그래서 못한 거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물가가 안 잡혀는 상황이지만 나머지 요소가 금리 인상할 만한 여건이 아닌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못하고 동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미국은 미국 같은 거 달라요. 미국은 물가만 달아나고 있고
이 경기라든가 혹은 뭐 금융 안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왔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마음 놓고 금리 인상 해도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선. 그래서 제가 이 방송 직전에 CME 페드워치를 돌렸더니 빅스텝에 대한 무게를 30%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빅스텝 없다. 베이스 빅스텝도 거의 어렵다. 이런 식으로 우리 시장이 기대했다가 오늘 방송 직전에 확인해 보니까 30%가량은 시장에서 빅스텝 할 수도 있어라고 우려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4.75에 3.5, 그러니까 지금도 한 1점 최대 상단 금리를 비교해 보면 1.25 차이가 나는데 네. 우리는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아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미국이 이렇게 올려버리면 예. 그 차이를 또 줄이기 위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예. 또 줄여 그 간격을 좁혀야 되기 때문에 네. 올려야 되는 또 명분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보니까 원달러 환율도 다시 뭐 2월 초에 1,220원 찍다가 다시 1,320원까지 올라왔고 네네. 10달러 기준을 보이고 있고 주식 시장에서는 또 외국인들 자금도 빠져나가는 모습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참 경기를 예측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페드워치 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올라갔다는 거는 3월 FOMC에서 적어도 베이비 스텝 이상의 금리 인상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거죠. 예. 베이비 스텝 이상의 금리 인상 그것은 거의 100%라고 볼 100%다. 수 있고요. 아. 금리 인상은 자명한 것이고 정말 베이비 스텝으로만 끝날 것이냐 빅 스텝으로 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 읽기 김광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